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모든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대지성에서 펴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 진심으로 우리에게 대해주는 친구는 많이 사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친구, 그것도 진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이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 조세핀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구려. 그러나 역사가들은 조세핀마저도 나폴레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 빈에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학식을 자랑하는 심리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한 번은 뉴욕대에서 단편소설 쓰기 수업을 듣는 중 콜리어스지의 편집자가 초청 강사로 수업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책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소설들을 읽는다고 했다. 그런데 단 몇 문단만 읽어도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가 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냉정한 편집자는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2번 정도 강의를 중단하고는 설교를 늘어놓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목사님도 말씀하실 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를 잘 쓰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 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면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 사람들을 다룰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지난번 하워드 서스턴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때 나는 그의 분장실에서 저녁을 같이 보냈다. 최고의 마술사이자 손마술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하워드 서스턴 말이다. 40년 동안 그는 세상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놀라움에 말문이 막히도록 만들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쇼를 보려고 돈을 지불했고 그는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나는 서스턴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은 성공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는 어릴 때 집에서 도망 나와 떠돌이가 되었다. 화물열차를 타고 다니며 건초더미에서 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화물열차 밖 철로에 늘어선 표지판을 보며 글자를 깨우쳤다. 마술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던 건가? 아니다. 그는 나에게 손마술에 대해서 수백 권의 책이 이미 나와 있다고 했고 자신이 아는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2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그는 자신만이 가진 매력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쇼맨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제스처, 모든 억양,
모든 눈썹의 움직임이 사전에 철저하게 연습된 것이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초 단위로 쪼개져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서스턴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많은 마술사들은 관객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래, 저기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어. 얼간이들 뿐이야. 잘 속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스턴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분들이 날 보러 오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려야지.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나서야 무대에 올랐다고 했다. 나는 관객들을 사랑해. 웃긴다고? 말도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다. 나는 그저 내가 들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술사 중 한 명이 말해준 비결을 아무런 코멘트도 달지 않고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오페라 가수 슈만 하잉크도 똑같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굶주림과 시련 등 그녀의 삶은 워낙 많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그녀는 한때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한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바그너 오페라 가수가 되어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은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것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엄청난 인기 비결이기도 했다.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를 좋아했다. 루즈벨트의 흑인 시종이었던 제임스 E. 에이머스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종의 영웅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에이머스는 다음과 같은 멋진 일화를 언급했다. 한 번은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아내는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자세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는 얼마 후 우리가 사는 작은 집에 전화가 울렸다. 아내가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한 분은 다름 아닌 루즈벨트였다. 우리 집 창밖에 지금 메추라기가 있으니 밖을 보면 메추라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려고 전화하신 것이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루즈벨트가 어떤 분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다. 그분이 우리 집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소리치며 지나가셨다. 안녕, 안녕 애니? 아니면 안녕, 안녕 제임스? 지나가며 우리에게 보내는 친근한 인사였다. 이런 사람을 어떤 직원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루는 임기가 끝난 루즈벨트가 태프트 대통령 부처가 부재 중일 때 백악관을 찾았다. 평범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는 그의 마음씨는 예전 백악관 하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던 데서도 드러났다. 심지어 식기 닦는 하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은 아치버트가 전하는 말이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앨리스를 보았을 때 루즈벨트는 그녀에게 아직도 콘브레드를 만드냐고 물었다. 앨리스가 하인들을 위해 가끔 만들지만 윗분들은 전혀 드시지 않는다고 말하자 루즈벨트는 입맛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군 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대통령께 말해야겠군. 앨리스가 접시에 콘브레드를 올려 루즈벨트에게 건네자 그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빵을 손에 들고 계속 먹어가며 마주치는 정원사와 일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루즈벨트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를 한다. 아이크 후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경험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찰스 엘리엇 박사가 가장 성공한 대학 총장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4년이 되는 해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5년 전까지 하버드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엘리엇 박사가 일하던 방식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하루는 LRG 크레던이라는 신입생이 총장실로 찾아가 학생용자 기금에서 $50를 빌리고자 했다. 대출은 승인되었다. 다음은 크랜던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때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좀 앉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듣기로는 학생이 방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음식을 충분히 먹기만 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 다닐 때 나도 그랬거든요. 송아지 고기로 미트로프를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충분히 숙성하고 익힌 송아지 고기로 만들면 최고의 요리 중 하나예요. 버릴 게 없거든요. 내가 만들던 게 바로 그런 거였죠. 그런 다음 총장님은 송아지 고기를 고르는 방법, 천천히 요리해서 스프가 젤리가 될 때까지 졸이는 방법, 고기를 자르는 방법은 물론이고 팬을 겹쳐서 누르라는 것, 식혀서 먹으라는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나 자신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바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관심과 시간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다. 몇 년 전 나는 브루클린 예술과학대에서 소설쓰기 강좌를 열었다. 우리는 캐슬린 노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다 타벨, 알버트 페이슨 터운, 루퍼트 휴스 등 유명하고 찾는 사람이 많은 작가들이 브루클린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들의 충고를 받고 싶고 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를 담은 편지였다. 150명에 달하는 학생들 모두가 각각의 편지에 이름을 썼다. 우리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 강의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가 자신과 작품 창작 방법에 관련된 대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질문 목록을 동봉했다. 작가들은 이런 정성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브루클린까지 와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루즈벨트 내각의 재무장관, 레슬리 M. 쇼, 테프트 내각의 법무장관, 조지 워커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등의 많은 저명 인사를 강좌에 초빙할 수 있었다. 정육점 주인이건 빵을 만드는 사람이건 왕좌에 앉아있는 왕이건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독일 황제로 예를 들어보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그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비난을 받는 사람이자 거의 모든 사람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가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고 네덜란드로 달아나자 그의 조국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혐오는 극에 달하여 사람들은 그의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기둥에 매달아 불태울 태세였다.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상황에서 한 소년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 따뜻함과 존경이 가득 찬 짧고 진심 어린 편지였다. 소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신은 항상 비렐름을 황제로서 사랑할 것이라고 썼다. 황제는 이 편지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소년을 초대했다.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황제는 후에 그 어머니와 결혼했다. 소년은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애초부터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수고를 감수하라. 시간, 에너지, 이타심, 배려를 요하는 일들을 말이다. 윈저공이 아직 영국 왕세자였을 때 남미 순방 계획이 잡힌 적이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그는 몇 달에 걸쳐 스페인어를 배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미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음은 물론이다. 수년에 걸쳐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려 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 나는 점성술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이 태어난 날이 성격이나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을 믿느냐고 일단 묻곤 했다. 그리곤 태어난 날을 알려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11월 24일이라고 하면 나는 11월 24일, 11월 24일 하고 스스로에게 되낸다. 그 사람이 등을 돌리자마자 나는 그의 이름과 생일을 적고 나중에 그 정보를 생일책에다가 옮겨 적는다.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이 생일책에 적힌 정보를 달력에 옮겨 적어서 내가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생일이 되면 편지나 전보를 보낸다.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모른다. 나는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활발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여라. 전화를 받을 때도 같은 생각을 해라. 여보세요라는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를 표현하는 어조로 말하라.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 교환원을 훈련시키는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수원에서는 원하시는 번호를 말씀하세요라는 말을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처럼 들릴 수 있는 어조로 말하도록 훈련시킨다. 내일 당장이라도 전화를 받을 때 이를 기억하도록 하자. 이러한 인생관이 일할 때도 효과가 있을까? 정말 그럴까? 뉴욕시에 있는 한 대형은행 직원이었던 찰스 R. 월터스는 어떤 기업에 대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곤 단 한 사람밖에 없었기에 월터스 씨는 그를 만나러 갔다. 그는 대규모 업체의 사장이었다. 사장실로 안내되는 중에 비서가 문으로 빼꼼히 머리를 내밀며 사장에게 오늘은 드릴 수 있는 우표가 없다고 말했다. 12살 아들을 위해 우표를 모으고 있는 중이죠. 사장은 월터스 씨에게 말했다. 월터스 씨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말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장은 모호하고 일반적이었고 막연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장의 입을 열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인터뷰 시간은 짧았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월터스 씨는 수업 중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솔직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다가 그의 비서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우표요. 그리고 12살 먹은 아들이었죠. 우리은행 외국 담당 부서가 우표를 모은다는 게 생각났어요.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편지에서 떼어낸 우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화를 해서 아이를 위한 우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냐고요? 물론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해도 그렇게 열렬히 내 손을 쥐고 흔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얼굴은 미소와 호의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걸 좋아하겠군요. 우표들을 애지중지 쓰다듬으며 그는 말했죠. 이걸 봐요. 정말 보물이네요. 우리는 우표 이야기를 하고 아이 사진을 보며 30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30분 이상을 더 내어 제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주었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곤 부하 직원들을 불러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상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죠. 제게 모든 사실, 수치, 보고서, 편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겨줬습니다. 신문기자식으로 말하면 한 건 제대로 건졌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필라델피아의 CM 네플 주니어는 몇 년에 걸쳐 대규모 체인점 회사에 석탄을
납품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체인점 회사는 계속해서 다른 딜러로부터 연료를 구매하면서 네플의 사무실 바로 옆으로 석탄을 실어날랐다. 어느 날 밤 네플은 수업 중에 체인점에 대한 뜨거운 분노를 쏟아내며 국가에 수치라고까지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체인점에 석탄을 팔 궁리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다른 전략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수업 중 체인점의 확산은 나라의 이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친다에 대한 학생들의 간이 토론을 하기로 했다. 내 제안에 따라 네플은 부정적인 편에 들었다. 다시 말해 그는 체인점을 옹호하기로 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경멸에 맞지 않던 체인점 회사의 경영진을 찾아가 말했다. 저는 오늘 석탄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부탁 하나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토론에 대해 이야기하곤 말했다. 제가 여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온 이유는 당신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논쟁을 이기고 싶습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네플의 말 그대로 옮겨보겠다. 저는 정확히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주겠다고 했던 건 그 조건 덕분이기도 했죠. 제가 사정을 말하고 난 다음 그 사람은 저를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곤 정확히 1시간하고도 47분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분은 체인점에 대한 책을 썼던 중역도 부르더라고요. 그분은 전국 체인점 연합에 편지를 써서 우리 토론 주제에 관한 문서를 구해주기도 했어요. 그분은 체인점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말을 하며 그의 눈은 정말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꿈꿔보지도 못한 것들에 눈을 뜨도록 해주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 모든 정신적 태도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사무실을 나서려고 하자 그분은 문까지 저를 바래다 주셨어요.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는 토론 잘하기를 빈다고 언젠가 아무 때나 들러서 토론의 결과가 어땠는지 제가 잘했는지 알려달라고 하셨죠. 그분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은 봄에 다시 한번 와요. 당신의 석탄을 주문하고 싶어요 였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제 석탄을 사겠다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분과 그분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둔 결과 불과 2시간 만에 저와 제 석탄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1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네플씨, 당신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100년 전에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푸블릴리우스 시루스가 말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야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능력인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성격을 갖기를 원한다면 헬리링크 박사의 종교로의 귀의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제목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단순히 신앙을 강요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유명한 심리학자로서 자신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온 3,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주었다. 링크 박사는 내게 이 책은 그냥 쉽게 어떻게 인성을 개발할 것인가로 제목을 지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고 얻을 것이 많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책의 제안에 따라 행동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얼마 전 뉴욕에서 개최된 파티에 갔다. 손님 중 하나는 유산을 상속받은 여성이었는데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남기려 열심이었다. 그녀는 흑담비, 모피, 다이아몬드, 진주를 사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부모의 유산을 아끼지 않고 썼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얼굴은 심술과 이기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찰스 슈와브는 자신의 미소가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앞서 말한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성품, 그의 매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게다가 그의 성품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그 매력적인 미소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프랑스 가수 및 영화배우 모리스 슈발리에와 오후를 보낸 적이 있다. 솔직히 나는 실망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짓자 모든 게 달라졌다. 마치 구름을 뚫고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모리스 슈발리에는 파리에서 아버지와 형의 직업을 따라 여전히 수납장이나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개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 개들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개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가식적인 미소라고? 아니다. 그런 미소는 아무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웃음이 기계적인 웃음이라는 걸 쉽게 알아채고 싫어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훌륭한 가치를 가지는 미소다. 뉴욕 대형 백화점의 인사 담당자는 심각한 얼굴을 한 철학 박사보다는 초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더라도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소녀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고무회사 중 하나의 대표이사가 내게 말하기를 자신의 관찰 결과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산업계의 지도자는 다른 데 눈길 주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마법의 열쇠라는 옛 격언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 그는 말했다. 저는 웃고 즐기며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남들처럼, 그러니까 진짜 일처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일에서 모든 재미를 잃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야 한다. 나는 수천 명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매시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수업에 와서 그 결과를 말해달라고 했다.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아메리카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윌리엄 B. 스타인하트에게서 온 편지가 있다. 그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은 다른 수백 건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사례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아내에게 웃지도 않았고 20단어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 중 하나였죠. 선생님이 미소의 경험에 대해 말해보라는 과제를 내주셨으니 저는 일주일 동안 미소를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거울 속에서 내 심각한 얼굴을 보고 머리를 빗으며 이렇게 말했죠. 빌, 오늘 당장 그 불만이 많은 얼굴은 지워버려. 이제부터는 웃을 거야. 지금부터 당장 시작이야. 그러고는 아침 식탁에 앉아서는 아내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어요. 선생님은 그 사람이 놀랄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하셨죠. 글쎄요, 아내의 반응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2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약속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 2달 동안 제 변한 태도는 지난 한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출근길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보이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죠. 물론 미소를 지으면서요. 도어맨에게도 미소를 띠며 인사를 해요. 지하철 부스에서 잔돈을 받을 때도 출납원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도 최근까지 제가 웃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요.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제 미소를 받고 다시 제게 미소를 돌려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이 있어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유쾌하게 대해요.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들어주면 일이 훨씬 쉽게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매일같이 많은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다른 중개인 한 명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개인의 직원 중 호감이 가는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어 얻은 결과에 고무된 나머지 그 젊은 친구에게 얼마 전 인간관계에 대해 제가 갖게 된 새로운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제가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끔찍한 불평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최근에야 그 친구는 생각을 바꾸었대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제가 미소를 지을 땐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비판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젠 비판 대신 인정과 칭찬을 해주죠.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아요. 이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죠.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을 진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사람, 행복한 사람, 부자가 되었어요. 우정과 행복이 많은 부자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적 수준이 높고 세상 일에 밝은 증권 거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팔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워낙 힘든 일이라 100명 중 99명은 실패하는 일이다. 웃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든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 굴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 행복은 외적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은 내적 조건에 달려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는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2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2사람은 같은 돈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일까? 바로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끔찍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뉴욕의 번화가 파크 애비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 막노동자들이 있다.
식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는 만큼만 행복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링컨은 옳았다. 최근에 그의 말이 진리임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를 보았다. 나는 뉴욕 롱아일랜드역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내 앞에는 30-40명 정도의 다리를 저는 아이들이 지팡이나 목발을 짚고 낑낑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한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안고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을 맡고 있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말했다. 아, 그렇죠. 아이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엔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그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운명에 순응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행복해하죠. 그 아이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내가 평생 절대로 잊지 않을 교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배우 메리 픽포드와 함께 오후를 보낸 적이 있다. 그녀가 남편이자 배우였던 더글라스 페이뱅크스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에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고 불행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보아왔던 사람 중에서 가장 침착하고 씩씩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그녀는 35페이지 남짓밖에 되지 않는 소책자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었다. 도서관에 가서 그녀가 쓴 하느님을 믿어보라를 대출해서 읽어보시라. 재미있을 것이다. 프랭클린 베트건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삼루수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영업사원이다. 그는 내게 미소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몇 년 전에 깨달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잠깐 멈춰서서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커다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곤 그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방에 들어간다. 이 간단한 방법이 보험을 파는 데서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철학자 엘버트 하버드의 현명한 충고를 꼼꼼히 읽어보라. 하지만 기억하라. 읽기만 하고 충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말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산호가 흐르는 조류에서 자양분을 얻듯이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신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이 들어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사에 밝았다. 이들은 당신이나 내가 오려서 모자 안에 붙이고 다녀야 할 속담을 만들었다. 바로 웃는 얼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점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다. 상점에 대해서는 플랭크 어빈 플래처도
다음과 같은 따뜻한 생각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는 여성복 전문 매장 오펜하임 콜린스사를 위한 광고를 다음과 같이 썼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미소의 가치. 미소는 한 푼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미소를 받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그걸 준다고 해서 그만큼 가난해지는 게 아니죠. 미소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기억은 평생 지속되기도 해요. 미소 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은 세상에 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미소가 주는 기쁨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미소는 집에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일에서는 호의를 낳고 친구들 간에는 우정의 징표가 되죠. 미소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빛, 슬픈 사람들에게는 햇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해독제죠. 하지만 미소는 돈 주고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기 전까지는 이 세상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 시즌 막바지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 미소를 짓지 못하면 미소를 남겨주시겠어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미소를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웃어라.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1898년 뉴욕의 로클랜드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 소년이 죽어 이웃 사람들은 장례식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진팔리는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려 했다.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차가워 살을 애는 듯했다. 며칠째 운동을 못했던 말은 물 마시는 구유통으로 가며 기분이 좋아져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다 하늘 높이 다리를 내질렀는데 거기에 맞아 진팔리가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스토니 포인트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장례가 치러졌다. 진팔리에겐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겨우 몇백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장남 짐은 10살이었는데 벽돌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모래를 나르고 거푸집에 붓고 햇볕에 마르도록 벽돌을 돌려놓는 일을 했다. 이 짐이라는 소녀는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타고난 씩씩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뛰어들었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특이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고등학교 구경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46세가 되기 전에 4개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다. 한 번은 진팔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열심히 일한 거지요 였다. 나는 말했다. 농담 마시고요. 그러자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는 말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저는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지요. 그 능력 때문에 팔리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다. 석고회사 판매원으로 돌아다니던 동안 그리고 스토니 포인트의 사무소 서기로 일하는 동안 팔리는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시작은 단순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팔리는 그 사람의 성과 이름, 가족 규모, 그 사람이 하는 일, 정치적인 입장을 알아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마치 그림처럼 머리에 담았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아내와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뒷마당의 접시꽃은 잘 자라고 있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그에게 추종자가 생긴 것도 놀랍지 않다. 루즈벨트의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몇 달 전에 걸쳐 진팔리는
하루에도 수백 통이 넘는 편지를 써서 서부와 북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런 다음 기차에 올라타 19일 동안 20개의 주를 돌아다녔다. 마차, 기차, 자동차, 소형 보트를 타고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는 아무 마을에나 들러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점심 혹은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고 그들과 흉금을 털어놓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곤 다시 다음 여정으로 달려가곤 했다. 또 그는 동부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찾아갔던 마을 사람 중 하나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리스트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몇 명이나 되었든 그 리스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진팔리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이 편지들은 친애하는 빌 혹은 친애하는 조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짐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진팔리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렵지 않게 불러준다면 그 사람에게 미묘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칭찬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름을 잊거나 이름의 철자를 잘못 쓴다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 번은 파리에서 대중연설 강연을 하며 파리에 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인쇄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프랑스인 타이피스트는 영어를 잘 몰랐고 따라서 이름을 치며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대형 미국은행 파리지사 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의 철자가 틀렸다며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왔다.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카네기는 철강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는 철강 제조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강철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었다.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재주와 천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14살 무렵에 카네기 역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름을 놀라울 정도로 중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카네기는 이러한 발견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보자.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는 꼬마였을 때 카네기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엄마 토끼였다. 얼마 안가 그는 작은 토끼들이 살고 있는 굴을 찾았다. 그런데 이 어린 토끼들을 먹일 게 없었다. 그때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카네기는 동네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 토끼들을 먹일 클로버와 민들레를 충분히 따오면 그 아이 이름을 토끼에게 붙여주겠다고 했다. 계획은 마치 마법과 같이 들어맞았다. 카네기는 그 경험을 잊지 않았다. 몇 년 후 카네기는 똑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 강철 레일을 판매하고 싶었다. 당시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사장은 제이 에드가 톰슨이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커다란 철강 공장을 짓고 이름을 에드가 톰슨 철강 공장이라고 지었다. 펜실베니아 철도회사가 레일이 필요하다고 하자 에드가 톰슨은 어디에서 레일을 구입하겠는가? 최대 유통업체인 시어스 로벅에서? 카네기와 조지 풀먼이 침대차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싸울 때였다. 철강왕은 토끼의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카네기가 지배하던 센트럴 운송회사는 풀먼이 소유한 회사와 싸우고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침대차 사업권을 얻기 위해 서로 들이받고 가격을 후려치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있었다. 카네기와 풀먼은 유니온 퍼시픽 이사진을 만나러 뉴욕으로 갔다.
어느 날 저녁에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에서 풀먼을 보자 카네기는 말했다. 좋은 저녁이죠? 풀먼 씨. 우리 지금 둘 다 바보짓 하고 있지 않나요? 무슨 소리죠? 풀먼이 대답했다. 카네기는 자신이 생각하던 바를 말했다. 두 사람의 관심사를 합쳐보자는 것이었다. 그는 열띤어조로 서로 적대시하는 대신 협력하며 생겨날 수 있는 상호 이득에 대해 그림을 그려주었다. 풀먼은 열심히 들었지만 완전히 납득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풀먼이 물었다. 그 새로운 회사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를 거죠? 카네기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당연히 풀먼 객차 회사죠. 풀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제 방으로 가시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기로 하죠. 그 이야기로 산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친구와 사업 동료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카네기의 방침이야말로 리더십의 비결 중 하나다. 카네기는 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파업 때문에 철강 공장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이그나치 얀 파델레프스키는 풀먼 기차의 유색인종 요리사를 부를 때 언제나 격식을 차려 카퍼시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파델레프스키는 미국 전역의 열광적인 청중들에게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며 15차례나 순회 공연을 하였다. 그는 매번 같은 철도 차량을 이용했고 매번 같은 요리사가 콘서트가 끝난 후 한밤중에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파델레프스키는 단 한 번도 미국식으로 그 요리사를 조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유럽식 격식에 따라 요리사에게 늘 카퍼시라고 말을 붙였다. 카퍼시가 이를 마음에 들어 했음은 물론이다. 자신의 이름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무시무시하고 냉정한 기업가였던 P.T. 바넘이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어 실망한 바넘은 손자 실리에게 앞으로 이름을 바넘 실리로 바꾸겠다고 약속하면 2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200년 전 부자들은 작가들을 후원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헌정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박물관에 있는 많은 책과 유물들은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까 두려워했던 사람들 덕분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뉴욕 공립도서관에는 에스터 앤 리녹스 수집품이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통해 벤자민 알트만과 J.P. 모건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의 모든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글라스 창에도 그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집중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엔 너무 바쁜 일이 많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만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바빴던 루즈벨트도 자신이 만나는 정비공 이름마저 외우고 기억해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크라이슬러사는 다리가 불구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한 특수 차량을 만들었다. W.F. 체인벌린과 한 정비공이 그 차를 백악관까지 가지고 갔다. 지금 내 앞에는 당시 경험을 말해주는 체인벌린 씨의 편지가 있다.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께 차를 다루는 데 필요한 많은 특수 장비를 알려드렸죠. 그 대가로 대통령은 제게 사람을 다루는 많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악관에 가니 대통령은 대단히 즐겁고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편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대통령께 보여드리고 말하는 것들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차는 완전히 손으로만 운전할 수 있게 설계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차 구경을 했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차가 움직이고 누구나 쉽게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내서 차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차가 움직이는 방식을 알아내보려 합니다. 친구와 동료들이 차에 대해 감탄하며 보고 있는 걸 보고는 그들 앞에서 대통령은 제게 말씀하셨죠. 체인벌린 씨, 이런 차를 개발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라디에이터 후방 거울, 시계, 특수조명, 커버, 운전자 좌석에 앉는 자리, 트렁크 안에 대통령의 모노그램이 찍힌 특수 슈트케이스 등 모든 것에 경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고안하느라 애썼던 사소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 거죠. 대통령은 이 많은 장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영부인께, 노동장관 프랜시스 퍼킨스 양께, 그리고 자신의 비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지긋한 흑인 짐꾼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지, 이 슈트케이스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주게나. 운전 교습을 마친 후 대통령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체인벌린 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30분 기다리게 했어요. 이젠 일하러 가야겠군요. 저는 백악관에 정비공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해선 대통령께 인사드렸죠. 정비공은 대통령에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단 한 번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라 앞에 나서지 않으려 들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떠나시기 전에 정비공을 찾으시더군요. 그러곤 악수를 하고 이름을 부르며 워싱턴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의 고맙다는 말은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친히 서명한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사진과 함께 보낸 쪽지에서 대통령은 제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셨죠. 어떻게 그런 분이 이런 쪽지까지 쓸 시간이 있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자명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이나 루즈벨트처럼 하고 있을까? 낯선 사람을 소개받고 몇 분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다음에 우리는 절반 정도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치인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도리이다. 이름을 잊는 정치인은 잊힐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에 정치에서뿐 아니라 일이나 사회적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프랑스의 황제이던 위대한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황제로서 해야 했던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 그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사람의 이름을 잘 듣지 못할 때마다 그는 말했다. 미안하네. 이름을 잘못 들었네. 어떤 이름이 조금 특이한 이름이라면 그는 말했다. 어떻게 쓰지? 나폴레옹 3세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름을 몇 번이고 써보며 머릿속으로 그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 표현, 외모를 연결해 보려고 애썼다. 만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나폴레옹은 더 많이 노력했다. 혼자가 되면 나폴레옹은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쳐다보며 집중해서 그 이름을 완전히 머리에 새기려 했다. 그 다음엔 종이를 찢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귀로 각인시키기도 하고 눈으로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에머슨에 따르면 훌륭한 예절은 사소한 것을 희생할 때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